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뜨겁다 하지만 들을수록 시원해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린 뉴딜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재택으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인 장다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가 줄어든다는데 그러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저 재택을 하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후위기, 코로나 그리고 무기력증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지. 이거 좀 재밌어야 돼요. 이게 도입부에 무기력 얘기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이 세 개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네. invisible enemy죠. 예. 제가 즐겁게 봤던 영화에서 막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기, 가난함,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뭐 사랑도 부족하고 정말 힘든데 아마 다들 조금 뭐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이제 방송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다들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이제 코로나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2.5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파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분들도 힘드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진짜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거로 힘든데 또 이제 저희가 좋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좀 희망과 활력 찾았으면 좋겠고 네, 저는 오늘 이제 또 아무래도 정치 관련 팟캐스트다 보니까 명언을 하나 찾아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되게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명언인 줄 알았더니 이제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라는 운병가가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성을 중시 여기고 있지만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좀 꾸준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도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린피스가 정치 중립이라고 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이라는 거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변화를 위해서 바꾸는 행동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린피스는 매우 정치적이죠. 다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근데 특정 정당이나 어떤 후보의 정책이 좋으면 매우 지지를 할 수 있고 정책이 나쁘면 매우 비판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세상은 맞습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세상이라서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심각해짐으로써 좀 또 태풍이 엄청 자주 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녹음하는 지금도 이제 태풍 마이삭인 거예요. 태풍이 하도 많이 오니까 태풍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심각하면은 태풍의 빈도도 잦아지고 그 파워도 강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었던 해였죠.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에 태풍 바비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비껴가서 피해가 너무 크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삭도 바비처럼 비껴가는 거 아니야 하고 조금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매우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뭐 이제 마이삭이 지나갔겠지만 그때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 그 해수면에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대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아져서 이제 빨리 이제 태풍이 강해지고 그게 점점 더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많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가 또 기후위기, 태풍이 올 때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다들 적으시길 바라고 코로나19 속에서 그린 뉴딜 핫라인 지금 비대면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질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방송 시작한 다음에 좀 반응이 나쁘지 않았네요. 시업센 수박님께서 1,500 캐시를 좀 후원해 주셨고 나이스 사프로님도 저희 캐시 후원해 주셨는데 좀 단일 방송 치고 좀 후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네, 또 저스틴 쌤께서 한번 그 댓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허지호님이라는 분께서 애플 팟캐스트에서 57회 리뷰 하시면서 별을 5개나 주셨네요. 별 5개 중요하죠. 예, 별 5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치권에 대한 컨텐츠 정말 좋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정치권이고 국민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라인 계속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야, 허지훈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 댓글이 또 하나 있는데 약간 암호 같은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다울쌤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난수암호의 남수암호. 네. 아, 유튜브에서 스위밍킴, 아마 김수영님이신 것 같은데, 스위밍킴님께서 네. 이제 이낙연 의원이랑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쵸, 네. 나오는 그 시점을 좌표를 찍어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무겸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네. 언제 들을 수 있다라고 좌표를 찍어주신 거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22.37.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전 난수암호인 줄 알았어요. 난수암호. 네, 요즘 난수암호가 또 이슈죠. 저희한테 네. 보내는 난수암호. 네, 그래서 시그널을 또 보내신 줄 알고. 예. 네, 또 저스틴 선생님 또 한번 댓글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 김승래 님이시라는 분께서 좀 댓글을 남기셨어요. 유튜브에.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시네요. 정말 저희 이제 캠페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으신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남기신 말이 그린피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국 팟캐스트 중 최초일 것 같아요. 이 그 민주당 당대표들을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린피스 소셜 통해 가지고 또 뭔가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예, 반응이 참 좋았죠. 핫했습니다. 뭐가 나갔죠? 네, 그래서- 저스틴 쌤? 네. 아, 그때 저희가 이제 정책 질의를 우리가 당대표랑 최고위원들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미지로 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리고 소셜 채널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트위터로도 올리고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아주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아니, 왜 이 그린피스가 뭐 민주당 홍보하냐? 또는 뭐, 이런 거 뭐 의도는 않겠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걸 설명을 했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거대 여당이다 보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이라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생각을 검증해보고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남겼는데, 그 이후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졌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린피스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또 나오겠습니다. 매우 감사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조만간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렇죠. 네, 제1야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음에 제1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라서 전당대회가 없는데, 지금 주요 정당들별로 이제 지도부가 새롭게 갖춰지면 저희가 정당별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질의를 할 계획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당도 저희가 탈탈 털어야죠, 그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검증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장마가 오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에 대한 비전, 대안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제 미래통합당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름이 바뀔 건데, 그렇게 야당, 여당 모두 함께 이제 검증을 해보는 그런 것을 환경단체 입장에서 한번 추진을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 진짜- 토요일에 네.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내용은 오늘 메인 뉴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됐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살짝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땠는지 또 뒷얘기가 뭔지 지금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 보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졌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였죠?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다울쌤 궁금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 있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코로나가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즉 당대표 1인과 그 다음에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는 언론을 통해 접해보셨겠지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61%를 득표를 해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21%로 2위를 했고 박주민 후보가 18%로 3위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대선 1년 전에 이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기간 동안에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대표했던 이해찬 당대표는 이제 직을 내려놓고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 5명을 선출을 하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득표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김종민 의원, 20% 득표였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장인 염태영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3위, 그 신동근 의원이 4위, 양양자 의원이 5위, 이렇게 해서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양자 이렇게 5명이 최고위원직에 당선이 됐고요. 이 5명은 선출직이고 당대표가 지명해서 또 최고위원 2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박홍배 한국노총이면서 금융노조위원장, 현직 금융노조위원장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발탁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발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24살에 박성민 청년 대변인이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낙연 당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 이렇게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당대표가 이제 사무총장, 당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 관련해서 정책의 개발이라든가 조정을 총괄하면서 이끌게 되는 정책의 의장을 또 당대표가 지명을 하게 되거든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는 박광원 의원, 그리고 정책의 의장 자리에는 한정혜 의원이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오영훈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리고 김영배 의원이라고 그린뉴딜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신데 정무실장이 되셨고요.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메시지 실장으로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인 박래용 씨를 메시지 실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기 지도부의 지금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남은 거는 정책의 의장 밑으로 상임 부의장이랑 수석 부의장을 또 뽑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정책 조정위원장들을 또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된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좀 확정이 되면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누구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그린뉴딜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해외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지도자들 이야기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많네요. 그 이낙연 의원이 6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심으로 김부겸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없으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낙연 의원이 61%고 김부겸 의원이 21%고 박주민 의원이 18% 득표를 했는데 이게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인 거지만 이게 61%가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건지 아닌지, 뭐 김부겸 의원이랑 박주민 의원은 뭐 선방을 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낙연 당대표가 61%를 득표한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역대 최고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정동영 당대표가 됐을 때 61%보다 더 득표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의원 외에 크게 대안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선에서도 또 졌지만, 근데 이번에 3명 후보들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선 주자급은 아닌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추월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선수라든가 그다음 도지사 경력이라든가 국무총리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에서, 그리고 대선주자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득표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오히려 적게 나온 거다. 즉 김부겸 후보랑 박주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훨씬 더 그 두 명, 이낙연 후보랑 김부겸 후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좀 더 적었을 텐데, 당대표 후보에 나갈 정도의 예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경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박주민 후보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되게 개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당대회를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전당대회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이제 또 반응한 사람들이 18%라는 것도 앞으로 박주민 의원에게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의원이 자기가 직접 지명한 최고위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팀을 꾸린 거잖아요. 그 민주당을 그렇죠. 이끌어 나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멤버인 것 같은데, 이 멤버들 중에 좀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이라든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어느 분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최고위원 된 분들 중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제일 먼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민선 수원시장을 3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12년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환경운동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전혀 대응에 몰랐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된다라든가, 얼마 전에 226개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장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배경에 염태영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기후변화 대응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와 동시에 여야 할 거 없이, 민주당, 미래통합당 할 거 없이 지자체장들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고양시라든가 당진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충남도라든가 이런 지자체장분들이 함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활발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임이 나중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로 바뀌어요. 그 첫 번째 회장을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도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오셨고, 그리고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시가 무려 2011년에 시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수립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2018년 기준으로 2005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도 한 16% 정도 수원시 내에서 감축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원시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가겠다는 기본 전략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네,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만큼 직접 행정으로 옮겨왔던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2년 안에 수원시 내의 모든 버스들을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태영 시장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자체장으로서 경험을 쌓고 꾸준히 기후변화나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가져왔고 활동도 해왔으니까,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으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득표를 가장 많이 한 김종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그린피스와 정책 관련해서 논의도 많이 하시고, 그 의원실에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랑 그린 뉴딜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낙연 대표가 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위 의장을 한정혜 의원을 지명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저 중요한 아까 자리인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당의 살림을 챙기는 그런 그렇죠. 역할인가요? 그럼 네, 정책위 의장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좀 말 하는 그대로 건가요? 민주당의 대표 정책들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네.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어떤 거를 민주당이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 조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하는 자리인 거죠. 그 밑에 정책 조정위원장들이 5, 6명 정도가 붙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3선 국회의원인 한정혜 의원이 지명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 의료계 파업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의료계랑 협상을 했던 사람도 한정혜 의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근데 이제 정책위 의장이 됐으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내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역구는 서울 강서병인데 기본적으로 환경공학을 전공한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환경공학. 네. 예, 지금까지 3선 활동을 하면서 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뤄오신 분이었고 또 상임위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게 간사가 있거든요. 여당 야당 간사. 네. 환노위의 간사 역할도 많이 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중에 역사가 참 오래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연구 모임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대 때도 이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을 지금 21대에서도 이 연구 모임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회 기후변화 포럼. 여기에 대표 의원도 맡으셨고 얼마 전에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지금 3개가 제출돼 있어요. 민주당에서 2개, 정의당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도 대표 발의하신 분이 또 한정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분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환경을 가장 앞장서서 아젠다로 다뤄오셨고 특히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전문가이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야심찬 방향으로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또 이렇게 이낙연 당대표님이 또 이런 팀을 짜는 데 있어서 또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또 혈혈단신으로 노력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스틴 쌤. 요번에 그 당대표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받기 위해 되게 노력하셨는데 좀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주요 질의사항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제 최고 이제 당 지도부가 되겠다면 기후 비상 사태를 당론으로 이제 채택할지 그걸 또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지금 기후 비상 사태 결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3건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 빨리 이제 처리를 하고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가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해 말에 지금 한국 정부가 유엔의 그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2050년 넷제로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내야 하는지 마는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또 여기 나오신 후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탈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탈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탄소세라든지 정의로운 전환 같은 의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후보가 대답을 했었고 이게 진짜 저희 다 네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네. 그 한 나라의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한테 다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8명 후보 중에서 4명이 응답을 했고, 네. 이번에 당선된 이제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염태영 당선인, 수원시장이죠. 그리고 노웅래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3명이 응답을 했고요. 또 이제 탈락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병도 의원이 이제 응답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탈락을 하셨어요. 두 분의 좀 아쉽게도 이제 박주민
의원이랑 이낙연 의원 쪽에서 이제 대답을 안 했었죠. 그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 형식에 맞춰서 2주라는 기간을 드리고 정책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 또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린 뉴딜도 지금 발표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가 바쁘셨긴 했겠지만 그래도 2주라는 기간을 드리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낙연 후보 측과 박주민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신 거는 제가 국회 경험을 밀어볼 때 이거는 좀 일부러 안 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물어본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소위 말하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거를 좀 꺼려서 답변을 안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정치인들이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명확한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물을 수 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말할 수 있고 근거도 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정책들이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당대표가 된 것은 축하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후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그래서 우리 맞아요. 네. 예. 사실 그 뒷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 지금 다울쌤이 얘기하는 거랑 정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이번 올해 이제 4월 선거에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죠. 비슷한 거를. 그때는 이제 대답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지. 근데 그분은 더 이상 그 캠프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픔이. 그래?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선거 때라서 도와줬다는 네. 거죠. 이제 그래 네. 그분이 이 내용을 조금 잘 아시는 거겠죠. 다른 담당 보좌관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도 전화를 해도 이제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게 이제 많이 느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이제 답변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피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네. 또 다른 후보 사무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솔직히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런데 다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질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그냥 이거 기후위기 신경 안 쓰고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책임감 있는 정치권이 그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네.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아쉽고 이제 진짜 혈혈단신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저스틴 쌤이 계속 그 의원실 전화 돌리고 하는 거 사람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드셔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 옛날에 우리 다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몰라도 뭘 좀 써라. 그래야 점수가 준다. 무응답 빵점이다. 근데 이제 이낙연 당시 후보랑 박주민 당시 후보는 이제 이 무응답으로 했다는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상당히 집요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미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이제 젊은 이제 그린피스 활동가가 와가지고 직접 가서 물어봐. 왜 석탄 발전소에서 자금 받냐라고 대놓고 물어본 게 영상으로 나와서 좀 망신을 좀 샀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도 나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면 그때는 꼭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답변을 주신 김부겸 전 의원은 좀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떨어지시긴 하셨지만 떨어지신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드렸잖아요. 김부겸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도 이제 글을 남겨서 그린 뉴딜이 제대로 이제 돼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다소 이제 좀 고무적인 답변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때 2050 탄소 배출 제로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또 입장을 밝혀주셨고, 또 흥미로운 점이 2030년 전에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퇴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한 7기 정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수명대로 가면은 지금부터 이제 30년 동안 계속 더 가게 되는 건데, 그럼 205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 이제 이렇게 후보로 나선 분이 그런 이제 정부 정책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답변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요. 뭐 내연기관 판매 중단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중반에 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세도 이제 도입에 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도 이제 찬성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부겸 후보님 정말 그 답변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혹시 대표가 안 되셔가지고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또 그린피스와 또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해본 얘기고요. 예. 답변까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최고위원 분들도 답변 좀 주셨다면서요. 이분들도 절반 정도만 답변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 절반 4명이 답변을 했는데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당선인 그리고 좀 아깝게 탈락은 하셨지만 이제 한병도 의원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답변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김부겸 의원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기후 비상사태 당론 추진 오케이. 자 2050 탄소 중립 오케이. 산소세도 다 좋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이제 답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했을 때 그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탄소세 도입도 검토를 하겠다 이미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탈석탄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되게 많이 갈라져요. 김종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30년 안에 퇴출을 하겠다고 하고 노웅래나 염태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안에 퇴출하겠다 얘기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 김종민 당선인은 이제 정부 정책이 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했을 확률이 높은 거고 노웅래 염태영 당선인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10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이 막는 부분이지만 나름 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부 정책을 조금 이것을 이제 믹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좀 느낌도 좀 그래서 그게 뭐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보내는 매크로에도 썼지만 지금 사실 이 후보들이 그 저희한테 답변해온 내용들이 그린피스의 요구에 맞는 수준인 건지를 보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학계의 요구거든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10년 안에 선진국에서 석탄이 퇴출되지 못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현재 대비해서 절반 이상 감축을 못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재료로 못 만드니까 석탄 퇴출을 선진국에서는 10년 안에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린피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과학계의 주장이기도 유엔의 주장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네. 저희가 내보낼 때도 후보자들의 답변이 과학적인 현실에 과연 맞는 적절한 답변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불충분한 답변인지를 또 보여줬었죠 저희가. 좀 야가네요. 야가고 이제 김부겸 의원님이 2030년 전에 퇴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또 오랜 정치 선배로서 좀 한번 모여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사이에 흥미로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가 충남도 다음으로 지금 영국과 캐나다가 리더십을 보이고 예전에 기후변화 당사구총회 끝나고 나서 영국이랑 캐나다가 두 리더십을 가지고 선진국 중심으로 2030년 전에 석탄화력 발전을 퇴출시키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PPCA라고 해요. 여기에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작년에 아마 가입을 했을 거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기도가 이 캐나다와 영국이 정부가 주도하는 2030년까지의 선진국에서의 석탄화력 발전을 퇴출시키는 PPCA라는 동맹에 경기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또 많은 지자체들이 지자체에서 지자체 지정 금고 그 은행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 은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에 투자하는 은행은 우리가 지자체 지정 금고로 하지 않겠다.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또 함께 했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약속한 것처럼 4월달 총선 때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그리고 과학적 진실에 맞춰서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들 이제 2050년에는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순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한다는 데는 약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좀 그런 건 느껴지는데, 그럼 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예요, 사실은. 정말. 그러면 탈석탄을 정말 언제 해야 되는지,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의지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개개인 생각이 어떤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다울쌤 보시겠지만 정치인분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바쁘죠. 그래서 여기서 별로 안 바빠요. 그래야지 좀 재밌는데. 근데 진짜 어떠세요? 저 정치인들이 얼마나 바쁜가요? 국회. 실제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 사실 예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또 일을 해보니까 정말 바쁩니다. 정말 그래서 물론 그 바쁜 일정들이 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일정들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지역구 일정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맞지만 또 전체 국민을 또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역구 행사를 많이 챙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역구 그렇죠. 표 관리. 왜냐면은 재선, 3선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침 7시에 미팅을 잡아요. 왜냐면은 9시 이후에는 각자가 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일정 뭐 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바쁘니까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모이는 회의 일정을 뭐 3일, 5일 전에 갑자기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 조찬 모임인 거죠. 그래서 아침 7시에 국회에서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같이 회의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보좌진들도 당연히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한 6시 반까지 가서 6시 반까지 가서 회의 준비하고 미리 세팅을 또 해놔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시간 맞춰 오겠지만. 그래서 저도 5시 반에 혹은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한 적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뭐 6시는 당연히 아니고요. 국감 때라든가 중요한 회의 있을 때는 새벽 3시, 4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밤을 꼴딱 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주말이라고 놀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또 지역구 의원들은 하루에 지역구에 관련 모임들 한 7개, 10개 뭐 많으면 더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옆에서 보면은 보통 국회의원이 좀 논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뭐하냐 이런 얘기 많죠. 예,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다들 바쁘게 살고 있었다. 뭐 제 개인적인 맞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럽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게 답변을 인정합니다. 잘 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답변을 못 해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는 하지만 저희 그린피스는 또 답변을 안 하시면 또 찾아가잖아요. 또 그렇죠. 전 세계에서 또 그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린피스 이제 저스틴 캠페이너가 또 출동하시면은 좀 답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 답변 얻으시느라고 저스틴 캠페이너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참 거대 여당에서 이제 최고 의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석탄 발전에 대한 생각,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 알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는데 또 전 세계로 또 눈을 돌리면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참고할 만한 또 이제 기후 리더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 분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그 그린피스 팟캐스트에 등장하신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기회가 돼가지고 저스틴 쌤께서 좀 준비해 오셨다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만한 기후위기 관련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미국에. 네. 이분을 이제 흔히 이제 그 앞자리 글자를 따서 AOC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뭔가 래퍼 같은데요? AOC. 네, 맞아요. AOC. 근데 왜 약자가 있는 정치인이 약간 좀 유명한 정치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DJ, 그런가요? 뭐 JP, YS MB. 뭐 이러면서 MB.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대통령급도 아니지만은 뭐 AOC라는 애칭이 있는 거 보면 좀 인기가 좋은 분인 것 같네요, 그죠? 정말 이제 미국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은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소셜미디어 팔로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소셜미디어에 보면 막 나와서 춤도 추고, 그렇죠.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정말 힙스터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또 이제 어떤 연설 같은 걸 할 때 정말 핵심을 찔러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제 매력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정치권에서는 뭐 한 신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이게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당선이 된 바로 직후에 그 행보들을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8년에 그 뉴욕 연방 하원 이제 선거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내에 보면 이제 클라울리라는 10선의 이제 현역 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10선이요? 예, 10선이 10선이 승선하면은 유명한 뭐 10번이나 하여튼- 당선되면 뭐 이거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10번이나 당선했었지? 하여튼 10번 당선된 의원을 이 그 AOC 이분 내 좀 한국 문화 좀 그렇긴 한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 이분이 이제 30살이에요. 많이 이제 왜냐면 1989년생인데 네. 그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니 근데 네.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났어요. 생일이 10월달이에요. 아, 그래서 89년생. 아직까지는 네네 만으로 아. 하면 30세고 출생지가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브롱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인데 이 네. 지역이 예, 네. 조금 살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 노동자 계층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자기도 이제 뭐 칵테일에서 바텐더도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노동자 계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에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요 모임에도 있는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이고 그런 모습들도 항상 많이 보여주고. 지금은 이분이 약간 30살 정도 됐지만 이 10번 선거에서 이긴 의원이랑 붙을 때는 2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20대 때 나와서 그리 파란 일으킨 거죠. 그 10번 선거를 이긴 사람이면 그 선거의 달인일 텐데 그거 어떻게 이긴 겁니까 이게? 그래서 뭐 선거를 붙었는데 AOC가 이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리먼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쉽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아니었는데 지난 신자유주의의 득세 하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지지를 받는 이제 이념으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였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카시오 콜테스 AOC 같은 경우도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도 일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젊은 층 중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그룹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젠다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풍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고, 미국이나 우리 사회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갖고 나오는 정치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민주의 이런 건데 이분이 어쨌든 그 크라울리라는 그 10선의 현역 의원이면 이렇게 민주당의 주류 중에 주류인 사람을 20대 나이에 꺾고 당선이 된 사람인 거고, 이분이 뭐 워낙에 스펙이 화려하신 것 같아요. 이미 20대 후반에 10선 하원 의원 이기고 선거 이겼으면 뭐 이제 뭐 더 할 게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울쌤도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뭐 기후변화 그리고 그린 뉴딜 공약을 냈을 때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공약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고 그쪽 이제 캠프에 일하고 그런 이제 라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OT 같은 거를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첫날 첫 번째로 시작하는 공식 일정을 위해서 이제 워싱턴 DC로 가요.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청년들이 점거를 해봐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아무런 이제 대응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 우리 이제 미래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청년 단체에서 여기 점거식을 합니다. 그때 이 오카시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하고 내가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카시오가 나중에 이제 에드마키 상원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상원의원과 함께 그린 뉴딜 결의안을 이제 하원에서 제출을 해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뭐 투사적인 이미지로 오카시오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젊고 전도 유망하고 히스패닉계의 여성 의원이 이 또 상원의원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2019년 2월 정도죠. 그때 그린 뉴딜이라는 네, 그런 결의안을 큰 어젠다를 던진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로 결정이 됐지만 이제 또 저희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계신 한스 PD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전설적인 코너 아닙니까? 그 이제 팟캐스트에 2020 원더키드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기후위기 정책을 그 좀 소개하는 코너였는데 그 코너에서 진짜 정말 민주당 의원 중에 그린 뉴딜 관련 뭐 정책을 안 내놓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선 공약. 근데 이제 그런 게 20대 의원이 이렇게 던졌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고 그리고 그린 뉴딜을 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사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AOC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린 뉴딜이라는 게 그 옛날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환경 보호는 이제 막 경제랑은 상관없다. 이제 막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은 그린 잡을 만들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 발상의 전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분이 제안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7, 28살 때 그 자기소개서 쓰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이분은 결의안 초안 쓰고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당연히 이렇게 신의 정치인이 나타나면 상대방은 그 경험의 미숙이라든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든 그쵸. 아니든 간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젊은데 뭘 알겠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렇죠. 그린 뉴딜 결의안 내용이 10년 안에 탄소 제로로 만들고 미국의 사회경제 체제들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언적인 안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많이 담겼던 안은 아니어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젠다를 던진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이겼던 그 10선 의원 조 카울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금 트럼프에 계속 대항하고 있는 미국의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그 낸시 펠로시 후임으로 거론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도 싫어하지만 조 크라울리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조 크라울리가 AOC한테 당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려요. 아, 잘됐다. 네가 대통령한테 좀 잘했으면 아마 안 졌을 걸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AOC가 나중에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좀 더 잘할 거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AOC의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이 뭐였냐면 트럼프 탄핵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 크라울리보다 더 힘든 상대가 될 수도 있는 AOC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부각이 된 부분이 있죠. 정말 저는 이게 그 그린 뉴딜이라는 어젠더를 던진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미국의 정치 역사를 바꾼 그런 어젠다가 한 번씩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에 가자 이런 거 되게 큰 어젠더였잖아요. 그런 거 수준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어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자.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지역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죠. 민주당에도 실제로 그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의제 이제 브리핑을 이제 의원들한테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지의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린 뉴딜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문서에서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한국적인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민주당의 이제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또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사실 한국 정부도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 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OC가
어떤 뭐 나비 효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미국 사회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그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그럼 이 1989년생에 불과한 이분, 사실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샌더스 키즈라고 불리는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AOC를 보고 또 꿈을 키우는 정치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AOC 키즈라고 할 만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OC 의원 같이 조금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좀 국회의원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AOC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AOC 관련해서 또 재밌었던 거 하나 또 소개를 하자면 네. 최근에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했잖아요. 근데 BTS, 미국에 있는 BTS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BTS, 좋은 얘기 하시는 거죠? BTS, AOC 네네네, 뭐 좋은 세 얘기하는 글자네요. 거예요. 좋은 얘기. 네, 좋은 얘기 맞습니다. 미국의- BTS는 네. 미국에 있는 BTS 팬을 포함한 K-pop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할 때 그 유세장의 자리를 미리 신청을 해놓고 실제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유세장을 비워버리는 방식의 행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 콜테스 위원이 트위터에다가 K-pop 팬들한테 감사한다는 트윗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K-pop 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치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재밌다. 쉽지 않은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AOC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지금 기후위기 아젠다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2명의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간 의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역시 비례국회의원이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솔루션이라는 기후변화 시민단체의 대표 출신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 부대표도 맡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 미래전환을 위한 형 뉴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밑에 그린 뉴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소임을 마친 이제 김성환 의원이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이 그린 뉴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총선 때 이소영 의원과 같이 그린 뉴딜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발의안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이소영 의원이고, 그리고 의제 말고도 정치 개혁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할 때 상당히 일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발언을 또 해서 유튜브상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또 화제가 됐던 상당히 젊은 나이의 여성 의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OC랑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간 전문가들과 기업과 시민단체와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에너지전환 포럼의 사무국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전환을 오랫동안 실제 삶에서 실천해오고 운동해왔던 환경운동가 출신인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고 민주당의 이번에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AOC에 좀 비견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상징성이라든가 젊은 의원의 개혁성으로 봤을 때는 이소영 의원이 가장 좀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열심히 활동하시면 또 그만큼 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린 뉴딜 핫라인에 나오시기 위해서 네, 저 너무 무리순가요? 네,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그 국회의원분들 또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국내외로. 네, 그럼 다음 회도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좀 비대면으로 녹음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어떠셨는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 사회 회의 문화라든가 미팅 문화도 이렇게 비대면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 활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만나는 게 조금 더 서로 간의 에너지도 느껴지고 호흡도 느껴지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도 좀 답답합니다. 비대면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특히 윤탁선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전 마음 편하게 좀 진행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들 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저희들의 조금 생생한 에너지를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핫라인에서 안 챙길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이제 한 2달 뒤에 열리잖아요. 그 미국 대선이죠. 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인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진짜 제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4주 정도 뒤에 다시 인사드릴 텐데 추석이 껴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에는 이제 미국 대선, 지금만 해도 지금 대선이 뭐 처음에는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랑 차이가 많이 나다가 또 지금은 또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3% 수준으로. 저희가 방송할 때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죠? 또 미국 대선은 또 이제 투표 방법도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떤지 알아보고.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